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텍스트 분석 실습을 하게 된 조교 이해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텍스트 분석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 그다음 텍스트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에서는 데이터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벡터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결국 인베딩 벡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RNN으로 인베딩 벡터를 구축해 보는 것을 어,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패키지들을 직접 활용하거나 그런 시간은 갖지 않겠는데요. 제가 따로 실습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키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분석이란 텍스트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문서 분류, 인지파, 감성 분석, 토픽 모델링, 자동 요약, 스팸 필터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학기에 토픽 모델링 그리고 분지파를 실습해봤죠? 그런 것들이 텍스트 분석의 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연어 처리랑 뭐가 다르죠? 라는 의문점을 말해서.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연어 처리는 그냥 기술 그 자체에 가깝고 그리고 텍스트 분석은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추출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데이터 과학에서는 데이터화를 어떻게 시킬까?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통찰을 얻는 학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정형적인 데이터 또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비정형적인 데이터는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를 말해요. 그러니까 형식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학번 같은 경우는 형식이 정해져 있죠. 앞에 뭐 숫자, 뭐 그다음에 문과대학, 아니면 문과대학, 학과 정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 순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비정형적인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텍스트고, 그리고 음,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도 비정형 데이터에 속합니다. 데이터화 할 때는 해당 데이터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정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의가 자신의 특징을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화해야 할까요? 데이터 과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어서 데이터화를 주로 합니다. 근데 이 표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긴 했는데 호기가 이렇게 우린 참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네. 고거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거가 얼마나 닮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글쎄, 이렇게 정리하긴 했는데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이 정리한 데이터들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 방식은 그냥 단독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yes or no로 바꿔줬고요. 수축성 발톱은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소리는 내는지 안 내는지 그루밍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 어, 데이터를 바꿔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 길이도 이제 몸 길이는 그대로 넘어오게 되고 이러면 조금 더 우리가 어, 간단하게 데이터를 판단하기가 쉬워지겠죠. 이렇게 막 다 글자로 적혀 있는 것보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벡터화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어,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것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 보고 너가 알아서 계산해.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벡터화라고 합니다. 벡터화란 데이터를 수치적인 방식으로 변환해서 통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yes or no 같은 경우는 1 또는 0 이렇게 바뀌었고요. 몸 길이는 그대로 이제 센티미터만 빠진 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 호의는 272 되었고, 가로는 10016, 그리고 그거는 1111,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표시가 좌표 표기랑 유사하죠? 이걸 그래서 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으로 본다면 얘들끼리의 거리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점 사이의 거리. 그렇게 거리 계산을 한다면 처음에 고거가 물어봤던 우리가 얼마나 닮았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답,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37만큼 닮았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리고 호이와 다로는 3만큼 닮았어.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값을 통해서 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화를 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는 일단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화살표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방향 가리키냐, 반대 방향을 가리키냐, 서로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냐, 이것을 또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코사인 유사도라고 합니다. 일단 벡터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코사인 유사도든 뭐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얘들 사이에 얼마나 닮았는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언어의 데이터도 벡터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와 애를 벡터화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의는 1, 0, 애는 0,1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데이터는 이 쿠이가 혼자서 생각해서 소유는 1을 나타내고 장소는 소유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1이고 의는 어, 장소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0이야.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아나미한테 너는 세계 중의 하나가 얼마나 자연스러워?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뭘 쓸 것 같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명한테 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면 그게 바로 조금 더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일일이 애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인베딩 벡터입니다. 인베딩 벡터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한 것을 말하는데요. 아주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아나미 같은 애들한테 30명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죠. 의나 애가 들어간 거를 많이 찾으면 되니까 어떻게든. 그리고 네, 인베딩 벡터는 데이터를 벡터 공간상으로 끼워 넣는다라는 의미에서 인베딩 벡터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호이, 보고, 다로. 얘네가 원래는 2차원에 사는 동물 친구들이었죠. 근데 이 동물 친구들이 이 5차원, 특징이 5개니까 5차원의 공간상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바로 끼워 넣는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여러 데이터 사이의 관계 등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품질이 좋은 인베딩 벡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호의, 고고, 다로의 데이터는 잘 벡터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힌트를 드리자면 호의가 나중에 새끼를 낳았다고 생각했을 때 고고랑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데이터를 벡터화 시킬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더 좋은 품질의 벡터를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겁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어 인베딩 벡터의 구축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 두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순서 기반만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기반은 단어가 나온 순서를 통해서 벡터를 구축하는 방식인데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예측하는 것으로부터 인베딩 벡터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빈칸을 뚫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학교에 가서 무엇을 들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아까 물어본 것처럼 실험에서 라고 이거는 모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니까 결국에 30명, 50명 이렇게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좋은 벡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모델을 쓰냐 그런 것도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바로 이 오늘 순서 기반 특히 순서 기반의 방식을 실습해 볼 건데요. RNN이라는 인베딩 모델을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RNN은 순환신경망은 순차적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순환신경망,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전 단계의 정보를 받고 이를 현재 새로운 단계의 입력값과 함께 활용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밑에 빨간색이 입력이고 파란색이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모델이 예측하는 거죠. 오늘 시간 어때라는 문장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처음에 오늘만 들어갈 거예요. 오늘만 들어갔을 때 모델아 너는 다음 단어로 뭐가 올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들어갔을 때 나는 시간인 것 같은데 하면 정답을 맞춘 거고요. 시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약에 얘가 예측을 했다. 그러면 틀린 게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이제 시간이 들어갈 때는 이 오늘이 들어갔던 정보가 같이 전달돼요. 여기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정보가 같이 들어가고 시간과 합쳐져서 오늘 시간이 들어갔을 때 다음 단어가 뭐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아? 어때? 라고 하면 맞춘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게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바로 순환신경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두 문장을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나는 정말로 호랑이가 좋아요. 이거를 학습시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정말로 고양이가 좋아요. 이거를 학습시킨 다음에 실제로 나는과 저는, 그리고 호랑이와 고양이가 비슷한 벡터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는 텐서플로우라는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나콘다를 가지고 계신다면, 설치를 해 두셨다면, 아나콘다에서 파워쉘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검정색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pip install tensorflow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글 콜랩이나 그런 데서 만약 코드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굳이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거기서 이미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쓰셔도 어, 충분히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맨 위에는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고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변환은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센텐스 1, 센텐스 2는 원 데이터. 이게 또 모델이 학습할 때는 정답이 되는 데이터이기도 하죠. 답안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호랑이가 좋아요. 하나씩 주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번부터는 쭉 이제 어, 인베딩 벡터를 초기화하는 과정인데요.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보시면은 정말로는 0번, 호랑이 가는 1번, 고양이 가는 2번, 좋아요는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어, 이 4013, 5023 이 데이터가 이 값이 바로 센텐스들이 변환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은 몇 번이죠? 4번이죠. 4가 처음에
온 거고요. 그럼 정말로 0번이죠. 그래서 0번이 두 번째로 온 거고요. 호랑이가 1번, 좋아요 3번.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저는 5번, 정말로 0번, 고양이가 2번, 좋아요 3번. 이런 식으로 어, 바꿔준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제 원한 인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은 몰라도 돼요. 하나만 1인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또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웃풋인데요. 아웃풋은 나눈이 들어갔을 때 무엇이 나오는지 그 다음 단어들만 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입력은 출력이 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입력부터만 정답으로 주어집니다. 나눈이 들어갔을 때 정말로가 나와야 되고 호랑이가 나와야 되고 좋아요가 순차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처음에 나는과 저는만 빼고 나머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델한테 계속 100번, 1000번, 만번, 만번까지는 아니네. 2000번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답률을 계속 어, 알아보는 거예요. 이 코스트는 얘가 그냥 오답을 말하는데 오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학습을 할수록 오답이 0.7에서 0.3, 0.2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쭉 했을 때 이제 2000번까지 됐고요. 0.007이면 굉장히 낮은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봤을 때 여기서 정말로가 0번, 호랑이가 1번, 호랑이가 1번, 고양이가 2번이죠.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건 컴퓨터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똑같이 하시려면 여기 138번째, 145번째, 144번째 줄을 보면 이거는 나는과 저는을 비교한 거네요. 나는이 4번이고 저는이 5번이죠. 그래서 나는 4번, 저는 5번. 두 개의 단어 벡터를 비교해 봤더니 굉장히 높은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또 여기다 다른 값을 집어넣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호랑이와 고양이를 비교해 봅시다. 네. 호랑이는 1번, 고양이는 2번이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호랑이, 고양이도 굉장히 유사한 단어다 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로랑 좋아요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정말로는 0번이죠. 그러면 앞에다 0번, 그리고 좋아요는 3번이니까 좋아요를 3번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해주시면 굉장히 다른 단어다 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문장들 말고도 다른 문장으로 다양하게 한번 실험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문장이 두 개밖에 없지만 문장을 엄청 많이 늘리면은 더 정확한 벡터가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단 여기서 제가 주의할 점은 다른 문장들을 해보실 때는 이게 단어 개수가 똑같아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띄어쓰기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지금 딱히 제가 막 굉장히 기본적인 모델을 구축한 거기 때문에 어, 데- 어, 길이가 다를 때, 문장의 길이가 다를 때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같아야 된다는 점 한번 잘 유념해 주시고 실험을 해보시면 재미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래는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직접 내가 손코딩이 하나하나 다 코드를 짜지 않아도 돼요.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키지를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 형태도 분석기도 보시면 단 4줄만으로 나는 고양이가 좋아용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형태소 분석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 아용 다음에 마지막 이응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미 있는 것을 활용만 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거 여기에서 실습에서는 따로 넣진 않았고요. 어, 제가 추가적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패키지들을 이용하면 손쉽게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패키지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 영상은 어떤 제목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럼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면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또 다음으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MBTI T와 F인 사람은 평소에 말을 할 때 문장의 길이가 다를까? 또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왠지 T는 짧을 것 같고 F는 뭔가 구구절절 막 설명할 것 같죠. 아닌가요? 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대화 시에 더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할까? 이런 질문도 흔히 있는 통념이죠. 그런 통념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 질문들을 할 수가 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패키지들을 이용하면 손쉽게 아주 쉽게 코딩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거 네 줄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독립변수는 무엇이고 메타는 종속변수는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알아보고 싶은 대상을 어떻게 측정할지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뭐 단어를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풍부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단어와 함께 아주 같은 매우 많이 이런 다른 부사 같은 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풍부하다고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실습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